오늘은 오랜만에 좀 우울한 얘기 할까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할까 해요. 저번 영상에서 꽁쳐둔 종목 알려주신 거 상한가 가서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위기가 웬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계속 좋은 것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좋은 것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IMF보다 더 심각한 제2의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뒤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가오는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어느 시대인가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각 국가들이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금리를 올려주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쉽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큐피디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뭘 먹죠? 타이레놀이야. 그렇죠. 감기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는 걸 금리를 올린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즉 지금은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의 놈을 잡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감기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다 나을 때까지 먹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물가라는 놈은 이상 수치인 2%에 비교를 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인 5에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감기약을 계속 먹으면서 얘를 낮춰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기 증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기약을 안 먹다가 하나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이 감기가 호전되지 않자 두 개를 먹고 그 다음에 두 개로도 안 되니까 세 개를 먹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다행히 물가가 이 감기가 점점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약을 세 개를 먹던 거를 두 개로 줄이고 한 개로 줄이고 이러다가는 안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감기약을 먹으면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 우리의 인체에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피로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상황이 나오는 거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경기는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둘째는 공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라는 놈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즉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공급을 늘려야 되는 방향도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 방향을 뭘로 지금 전 세계는 잡고 있느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 정책. 기존에 전 세계 공장이 중국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탈세계화 때문에 얘네들 걸 안 쓸 거야.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그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건데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으로 데리고 올 거야? 아니면 인도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 이전시킬 거야? 라고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무슨 금나와라 뚝딱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만한 상황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포커싱을 계속 맞출 수밖에 없느냐? 결국 이 금리를 높이면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약을 계속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경기 침체죠.
감기는 감기대로 안 나았는데 피로는 피로대로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망신창이에요, 망신창이. 그러면 이게 최악의 위기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가 약 10일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 22일에 진행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계속 감기약 먹고 있었잖아요. 안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최악의 위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1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이르게 동결한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보여줬었는데요. 한은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로는 물가도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감기약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 피로도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감기약 먹는 거 살짝 진정하고 내 몸에 있는 이 피로도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한번 눈을 돌려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약 1.25% 정도 낮은 수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1.25% 낮은 수치는 이미 2000년 10월 1.5%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21에서 22일경 미국의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번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2번 이상 올리는 빅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격차는 기존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 폭인 1.5%에 자리 잡을 것이고 만에 하나 빅 스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나오게 되면서 1.75%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됐었던 시기는 총 3번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99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21개월간 이뤄졌었고 이때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 약 25개월간 이뤄졌었는데 이때는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으면 자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러냐? 큐피디님 만약에 예적금을 들 건데 A라는 은행은 금리를 3% 준대요. B라는 은행은 금리를 5% 준대요. 어디에다가 예적금 할 거예요? 당연히 5% 주는 B 아닐까요? 그쵸? 당연히 더 많은 이자, 금리를 주는 곳을 택해서 돈을 넣겠죠. 근데 심지어 A은행은 3금융권인데 이 B은행은 1금융권이래요. 그러면 더더욱이 B금융권에 넣겠죠. 그게 바로 이 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4.75%의 금리를 준대요. 한국에서는 3.5%의 금리를 준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이체를 시켜도 한국에 이체시키는 것보다는 미국에 이체시키는 게 내가 원금을 돌려받는데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치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지금은 뭐냐?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의 그런 기축통화에 의한 사람들의 안전성 인식이 강해서 이쪽으로 돈을 이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심지어 돈을 더 준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한국에다가 이 예적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하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격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나라에 있던 국부가 미국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달러로 환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점점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걸 의미를 할 테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환율은 뭐예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게 환율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근데 왜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 25개월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이때는 왜 환율이 하락을 했나? 이때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1금융권이긴 한데 얘네 부동산 문제 터졌대. 얘네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넣기보다는 돈은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이쪽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이동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은 그때 당시 하락을 했었고 증시 역시 마찬가지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24개월간 진행됐었는데 이때 마찬가지 환율이 급등했었고 코스피 역시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 네 번째 사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선 사례를 보셨다시피 한번 진행이 되면 20여 개월간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폭락하게 되는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최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게 뭐냐? 과거 세 차례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상승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입니다. 특히 무역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무려 12개월 연속 적자인 상황이며 심지어 작년보다 적자가 4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즉 경제 체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죠. 그 말인즉슨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금리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 경기보다 미국의 경기가 더 좋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이체시킬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돈을 이체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돈들이 미국 쪽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채권시장,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지난 1월에는 52억 9천만 달러까지 확대돼서 한은이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4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환위기 순간 IMF 이후 외국인들이 채권 자금에서 빠져나간 그 규모 자체가 이번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물시장 마찬가지 최근 환율이 다시금 1,300원을 돌파하면서 2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선물시장을 계속 연이어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선물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만간 현물시장, 즉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 각별히 주목해보고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국가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보다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느냐? 기업이 어떻게든 고정비를 줄이겠죠. 고정비를 줄이려고 사람들을 해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해고당해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또 소비하지를 못해. 그러면 점점점 국내 경기는 악화되면서 제2의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1, 2월 시장이 원체 좋았고 가뜩이나 2차전지 로봇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달려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지금이라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종목이라도 잡아보려고 계속 광기 어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만 보면서 가다가는 바닥에 돌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뒤를 한번 내다보고 밑에도 한번 살펴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또 한번 이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죠. 그 공부의 과정을 최대한 옆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서포팅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 뒤와 밑에가 있으면 앞에도 있기 마련이니까 다가올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국내 경제 증시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뒤를 보지 않고 너무 앞만 보면서 계속 종목을 매수하려고만 하시면 어떡하나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의 앞에 전망도 좋지만 이렇게 뒤에 남아있는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차근차근 신중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의도이니까 이 부분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고 일희일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단타하는 게 아니라면 좀 더 큰 방향성 흐름 자체에 주목을 하시면서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저번에 뒤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다시 앞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로봇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봇은 저와 함께 작년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로봇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MWC 2023이라고 해서 세계 3대 IT 전시회 중에 하나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 행사인 이 MWC 2023 이게 성황리에 종료가 됐는데 이때 나왔던 전체 리포트를 제가 싹 훑어보고 앞으로는 로봇의 트렌드가 이러하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더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소외받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 혁신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크게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또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는 로봇은 이미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5년 이상 주도주로서 본격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노동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대안으로 떠올랐다.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로 인한 리쇼어링 정책, 공장을 자국에 늘린다라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IRA,
유럽의 CRMA,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한국판 IRA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들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공장을 늘리면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 및 협동 로봇의 설비를 까는 게 필수적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로 인해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더 부각을 받는다 그랬냐면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드렸죠. 이런 흐름들은 애초에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질 팩트,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찍혔느냐? 이 IRA 수에 따라서 미국이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 데에 따라 로봇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최근 산업용 로봇 기준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과 미국 쪽으로의 산업용 로봇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기대할 수가 있죠. 바로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로봇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 AI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세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로봇 산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MWC 2023을 보면서 로봇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원래는 세계 최대 규모 모바일 전시 행사로서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주로 이뤄졌었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게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 다음으로 떠오르는 산업인 로봇, AI, UAM, 메타버스, 이런 산업이 부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로봇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스에서 사족 보행 로봇인 로봇개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됐다고 해요. 이 로봇개는 19년도 때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아이템이었는데, 이번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때와 지금 기능 자체는 비슷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가격이 무려 6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불과 12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수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원가 절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시대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시장 역시 마찬가지, 기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에 투입되는 협동 로봇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였냐? 그 사람의 인건비보다 이 로봇의 비용이 더 싸짐으로 인해, 바로 가격 경쟁력이 생김으로 인해 본격적인 로봇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로봇계를 과연 어디에 우리가 쓸 것인가? 대표적으로는 대기업들 오피스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잔심부름을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각 가정에도 한 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진화한 단계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의 형태를 띤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 기업들 공장에만 로봇이 많이 쓰여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로봇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이러한 로봇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 플러스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 AI가 접목되는 속도 자체가 더욱 빨라지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무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는 그 로봇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투자로서는 그렇게 로봇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기업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후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면서 저평가 국면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만, 이 로봇과 AI라는 시장 자체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기업들 역시 전환점을 발판 삼아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주식이 뭐가 있을까를 얘기해 볼 텐데, 제가 다양한 리포트를 보면서 고민해 봤던 바로는 바로 통신주였습니다. 웬 통신주? 통신주 하면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기 방어주로 생각을 하세요. 대표적인 내수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특징 자체가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배당은 쏠쏠하게 주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기보다는 기관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주식 비중을 채워야 하는 기관계에서 좋아하는 주식으로 유명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큰 재미가 없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 기업을 별로 크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은 종목군이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기존 사업구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변화를 이뤄내고 있네? 라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통신기업이 기존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일단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깔았죠. 기존 2G, 3G, 4G, 지금의 5G까지 통신화 인프라망을 우선 깝니다. 돈을 쓰죠. 그렇게 통신망을 구축한 다음에는 뭘 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통신망을 쓰는 데 따른 수수료, 통신 비용을 받아냅니다. 통신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통신망을 깔아 놓은 뒤에 사람들이 최대한 이 통신망을 쓸 수 있게끔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까요? 통신사요. 그렇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삼성전자나 애플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통신사, SK텔레콤, KT, LG 쪽으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약정을 들면서. 그렇게 기존 통신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제조사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전용 회선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갖추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자체가 전체 10억 개인데 그중 9억 개의 기기가 바로 이 스마트폰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가 이미 한 개를 쓰고 있는데 2개, 3개를 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유통으로 인해 통신망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진짜 위기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까? 이미 5G 망 자체는 서비스가 5년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구축은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5G 망을 깔아놓으면 뭐해? 이 5G 망을 내가 쓰게끔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생각을 한 게, 안 되겠다. 스마트폰 말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유통 판매해서 그 디바이스를 쓸 때 필요한 통신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게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지금 통신 생태계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말고 어떠한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통신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생각을 한 게 로봇을 유통 판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로봇을 다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커맨드 센터 전체 관제 탑에서 그 상황들을 모두 보고 한 번에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필요한 게 또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센터 이런 곳에는 산업용 5G 특화망 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지금 스스로 로봇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조사들이 만든 로봇을 가지고 와서 플랫폼을 형성하고 유통해서 판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특히 이 로봇이 쓰는 데이터 트래픽 양 자체가 웬만한 휴대폰이 소비하는 이 트래픽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위 요금제를 판매해서 수익 모델을 가져오기 용이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신사들이 로봇 플랫폼 구축 전략이 활성화되면 과거에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봇 보급이 확산될 것을 이끌 것이고, 그렇게 로봇이 보급이 되면 거기에서 쓰는 통신 요금 자체를 통신사는 이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성장했던 통신사들이 로봇 보급으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열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시장 자체가 프라이빗 5G, 즉 5G 사설망 시장인데요.
이게 뭐냐?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한 로봇과 생산 설비에 연결해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각 기업들은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특히 반도체 관련 공장에는 기술력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 그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통신망을 구축할 때 있어서 오픈되어 있는 무선망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만 쓸 수 있는 비밀 보안이 되어 있는 그 소규모 무선 네트워크를 따로 구축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5G 사설망의 수요는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물류센터 등 무려 1,500만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및 IoT로서 최근 자동화 트렌드에 따라서 이 프라이빗 5G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 전망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6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28조 원 규모로 연평균 약 40%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20-30% 정도씩만 성장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40% 성장을 전망한다고 하니 이 시장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5G 전문 사업자 역시 이 5G 사설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거를 허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생산 효율을 좋게 만들고 불량품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 보안적으로 기술적인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갑자기 통신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통신이 차단되거나 해킹을 받거나 렉 걸려서 계속해서 운영이 어렵다면 그만큼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이익 타격을 받겠죠. 그렇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통신망도 운영해봤고 업력도 많은 기술력과 경험을 쌓은 이 통신 사업자들에게 프라이빗 5G 통신망 자체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통신 기업들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 통신사라 볼 수 있는 SK텔레콤과 KT는 기존에 이 통신 서비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성장 둔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 AI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양사 모두 다 AI 풀스택, 즉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을 벌이고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벌리고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대적으로 KT가 좀 더 우위에 서서 AI 풀스택을 구축을 했고 SKT도 이에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신기업 자체가 기존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었던 섹터였다면, 앞으로 로봇과 AI라는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 통신 기업들 마찬가지 이 새로운 산업 쪽으로의 매출을 점차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바닥권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를 들며 위로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미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해드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야겠지요. 이렇게 오늘은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 현실에 따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그려질지, 그 안에서 어떠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과거에 있던 사례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내 스스로의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많은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그만큼 스스로의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 스스로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 연준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대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과만 보면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와 대부분 부합했고요. 그리고 이 부합했다는 게 사실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면 더 좋았겠으나 부합하게 나왔고요. 그나마 좀 오른 게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도 0.1%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거주와 관련된 지표가 좀 오른 걸로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실로 주택 가격 지수들도 보면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되는데 약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적용되겠다. 이제 이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주거비만 오른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솔린,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서비스 가격, 그리고 최근에 임금 상승세의 둔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주거비만 일부 오른 것으로 0.1% 상승한 것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현재 새벽 12시 10분 정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은 조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PPI 지수하고 그리고 소매 판매 정도가 이제 FOMC 전에 좀 중요한 표긴 한데요. PPI가 다음번에 이제 물가 지표와 연관성이 크다 보니까 이 PPI만 예상치보다 크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FOMC 전까지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의 이번 FOMC 때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사들도 지금 이번에 SVB 은행 사태로 인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파산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대 세 번째인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동결 혹은 인하까지도 이제 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사실 동결이나 인하는요 지금 상황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금리 인하가 되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고 혹은 시장에서 호재가 이제 나오는 거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단순히 정말 잠깐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지금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동결이나 인하는요 연준이 물가를 완벽히 잡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좀 취약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인플레보다는 시장을 더 걱정한다라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물가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뉘앙스로 시장에다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던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의 어떤 입장이 또다시 번복이 되는 굉장히 큰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금리 인하와 동결이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시장은 단기간에 우아한 환호성을 만들었을 테고 그것은 다시금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서 정말 여지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미국 연준과 그리고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의 사태로 인해서 연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예금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예금자들이 뱅크런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좀 미연에 차단을 시켰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단순히 SVB 은행만 파산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지금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은행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미국 은행들의 평균 예금 금리가 1%대예요. 심지어 1%가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대형 은행들이거든요. 굳이 그동안 풀어진 돈들로 인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예금 유치를 경쟁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처럼 미국의 장기 단기 금리 차가 크게 역전이 되면 은행은 보통 예금 금리를 경쟁하듯이 올려서 대출 이자도 올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원래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은행이 굳이 예금에 대한 부분을 높게 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출 이자는 높고 예금 이자는 낮은 상태에서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좋아서 지금 사실 대형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게 대형 은행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금 경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예금 이자도 많이 줬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어떤 시그니처 은행 외에도 다른 중소형 은행들은 사실상 좀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생각하더라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거래하고 있던 은행들에서도 일단 안전하게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태를 망하더라도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겠다라는 이 발언 하나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일단락시켰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은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기관들처럼 혹은 어떤 벤처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큰 돈들을 유치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은행들의 재무 상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은 어쨌든 높은 예금 이자를 줘야 되고 그리고 예금 인출에 대해서도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형 은행들, 이 은행들이 사실 파산한 이유가 급격하게 예금 인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금방 동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채권 등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예금자들한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가 최근에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비쌀 때 샀던 국채 가격이 최근에 손실이 크게 난 거예요. 이거를 현금화시켜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이건 SVB 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있어요. 단지 그 국채나 MBS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단지 이제 SVB는 그 채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채권을 매각해서 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어떤 정책을 했냐면 할인 창구 조건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찍어드렸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좀 해줬냐면 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보, 채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채권은 그때 당시에 샀었던 액면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액면가라는 게 있고 지금의 시장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중앙은행한테 가서 내가 이 채권을 담보로 돈 좀 빌릴게 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은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담보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났잖아. 그럼 내가 그 반토막 난 걸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게. 자, 이게 이제 할인 창구에서 조건 완화를 해줬다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은행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어떻게 해줬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 채권들 우리가 시장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계산해서 담보를 받아주고 돈을 빌려줄게 라는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미국 채권이지 이거 어쨌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줄 건데 이거 그럼 만기만 보유해도 어쨌든 너네들은 손실이 아닌 거잖아. 그런 담보니까 내가 이걸 기준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려줄게. 자, 이런 조건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 금융기관들은 이 채권을 담보로 연준해서 돈을 끌어올 때 큰 손실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준 정책이 바로 이 할인 창구의 조건 완화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정책이 예금자들한테 이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줄도산할 것이라는 리스크는 좀 이제 일단락되게 우려스러운 마음은 좀 줄여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 사태도 일단은 일단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히 해결됐다.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됐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가 우려했던 최근에 증시가 폭락했고 요 며칠 사이에 또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폭락했던 부분은 다시금 메꿔줄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업로드되는 게 이제 아마 저녁에 업로드될 텐데 오늘 미국 시간으로 13일 날에 연준이 회의가 있죠. 이건 역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갑작스럽게 긴급회의다라고 이렇게 찌라시가 돌았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재할인율 금리에 대한 회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연준이 재할인율 금리를 인하를 시켜준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재할인율 금리라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담보를 높게 책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1억밖에 못 빌리던 것을 2억,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 담보 가치를 높게 인정해 준다는 조건에 대한 완화고요. 자, 그거를 기준으로 돈을 다시 빌릴 때 그것을 재할인율 금리라고 하는데, 이 재할인율 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갚아야 될 대출이자가 낮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정적인 이 금융 완화 정책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모든 이 은행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이 조건 완화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재할인율 인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를 다 해줬고, 두 번째는 할인 창구에서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올 때의 조건을 완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재할인율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장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만한 일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CPI까지 아주 높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우려할 만한 큰 상황은 벌어지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은 내려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발표 이후에 일단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우리가 증시를 우려할 만큼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채 금리가 좀 다시금 좀 높게 튀어오르는 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2년 국채 금리가 4%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8%가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직전까지 5%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는 아주 뭐 크게 시장이 뭐 요동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의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현재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연말에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지금 12월 13일 날 FOMC 회의에서 지금 현재 최종 금리가 4.75가 될 것이 확률이 가장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하루 전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FOMC 전까지는 정말 우려스러울 만한 일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것은 조금 덜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최종 금리를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리를 높게, 지난번보다 높게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패닉을 만들 수 있겠는데, 지금 사태에서 파월이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갑자기 180도 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것 또한 역시 인하하고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연준과 정부가 시장에 조금 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미연에 차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되 그것이 과도하게 올린다라는 뉘앙스만 아니면 우리가 가장 최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SVB 사태와 CPI 발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최근에 증시가 갑작스럽게 주저앉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것이 당장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겁을 먹고 막 주식을 막 죄다 팔아치우는 이런 걱정스러운 잘못된 행동을 피하라는 것이지, 이게 괜찮아지니까 우리 또 환호성 질러서 주식을 막 무한정 삽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꼭 현금 확보를 일부 해놓으시고 일부의 자금으로만 좀 주식을 좀 이렇게 돌리는, 그리고 진짜 크게 하락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미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분할 매수로 주워 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리스크가 큰 시장에 하루하루 어느 종목이 뭐 상한가를 찍었다, 어느 종목이 얼마만큼 올랐다 해서 어려운 시장에도 계속 수익을 내려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몸을 사리다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집어먹고
행동하는 것은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굳게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시장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